17장은 거시경제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거시경제학에서는 주로 어떠한 것들을 다루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비교적 내용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빠른 속도로 17장을 이제 끝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거시경제의 목표 3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경제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고용, full employment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igh employment 혹은 full employment.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았습니다. 집계, aggreg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aggregatio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 1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목표,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거시경제학이고요. 이제 거시경제는 국가경제의 어떤 전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는 매크로 이코노미라고 하고요. 매크로 이코노미가 거시경제고, 국가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매크로 이코노믹스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거시경제학의 목표가 아니고요. 거시경제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공부할 것인가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시경제의 목표입니다. 국가경제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정부도 존재하는, 물론 그래서 꼭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존재하니까 거시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 혹은 중앙은행이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저같이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제학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시장 개입을 사실상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거시경제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완전 고용,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 안정입니다. 왜 이게 목표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달성이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빙 스탠다드가, 삶의 어떤 기준, 삶의 질이 전보다 웰빙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중요한 거시경제 목표라고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북미 국가들, 심지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미 국가들도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되게 오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이 거시경제의 목표예요. 다만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대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 성장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경제 성장은 좋은 거라고 배우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제 성장이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배우셨으면 그건 조금 잘못 배우신 겁니다. 너무 경제 성장에 그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이렇게 크게 부각하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뭔가 그 경제 성장을 배우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체로 경제 성장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들은 부작용인 거고요. 꼭 부작용이 나타나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국가는 상당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지만 어떤 국가들은 그런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미시경제학에서의 장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시경제학에서의 장기는 미시경제학에서의 장기는 생각해 보시면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의 장기라고 정의했지만 거시경제학에서는 장기가 대충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명시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기는 대충 20에서 한 50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는 보통 5년 안쪽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의미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네.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을 보통 중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디움 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통 중기, 그 이상을 보통 장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 걸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장기에 걸쳐서 한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저는 이 두 번째 정의를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정의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정의를 잘 보시면 뭐 한 20-30년에 걸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틀린 건 아닌데요. 둘 중에 여러분도 이 두 번째 거를 조금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미미해요. 근데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이 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전쟁 후에 1950년대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시기였고요. 경제가 거의 정체가 되어 있던 시기였고 본격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1960년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해 보시면 1960년에 살았던 사람들 아마도 뭐 여러분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일 텐데 1960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다음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에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더 다양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곳에 여행을 다닐 수 있죠. 그게 이제 1960년에 살았던 사람들과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지금 세대에 사는 사람들과의 명확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1960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이분들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됐을 거예요. 60에서 이제 한 65세 정도 되셨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경험한 것들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해 온 것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벌써 태어난 시기가 4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질 국내 총생산 혹은 실질 GDP라고 합니다. Gross Domestic Product의 첫 번째 스펠링을 따서요. GDP라고 불러요. 실질 GDP 혹은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를 이용을 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18장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이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여기에선 간단하게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을 보통 1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 GDP가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실질 GDP를 인구로 나눈 것이죠. 그렇죠? GDP,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나눈 것이 바로 1인당 실질 GDP가 되겠죠. 1인당 실질 GDP, 뭐 per capita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per capita GDP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GDP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re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냥 GDP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냥 real GDP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목 GDP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냥 우리가 GDP라고 하면 그냥 real GDP를 얘기하는구나, 실질 GDP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그러면 1인당 GDP가 증가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인구가 2배가 됐는데 GDP는 만약에 4배가 됐다면 그러면 이 값은 2배가 된 거잖아요. 인구가 2배가 될 때 GDP가 4배가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2배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인구가 2배가 될 때 GDP도 그냥 2배가 됐어요. 분모 2배 되고 분자 2배 되면 뭐 또이또이죠. 그렇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정의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사실상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그러니까 GDP가 인구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1인당 GDP가 인구 1인당 그러니까 n빵 한 거죠. 그렇죠? n분의 1 한 것입니다. GDP를 n분의 1 한 것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성장 측정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제가 1960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그림을 쭉 그려봤는데요. 한국의 실질 GDP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1인당이 아니고요. GDP입니다. GDP. 실질 리얼 GDP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경제 성장의 속도가 대체로 이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분기 지표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연간 GDP가 나옵니다. 이게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잘 보시면 이게 500조예요.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한 해 실질 GDP는 대체로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분기가 4분기로 1년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대충 한 2천조 정도 되겠죠. 현재 한국의 GDP는 약 2천조 원 정도 되고요. 예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냐면 100조잖아요. 얘가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GDP가 한 400조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5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분기이기 때문에 제가 4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약 한 그 90년 80년대 말이에요. 뭐 올림픽 할 때쯤이겠죠. 예. 올림픽 할 때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여기 이쯤 도달했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한 이쯤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한국의 GDP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예. 당시에 요때 당시에는 한국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이 필리핀보다 낮았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당시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60년 이후에 한국의 GDP는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이게 이제 역사상 이 정도의 속도로 증가했던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만 정도죠, 그렇죠? 대만, 싱가포르, 홍콩인데 뭐 홍콩은 이제 차이나가 됐으니까 만약에 넣는다면 여기 홍콩까지 이렇게 요 정도의 국가만 눈부신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역사에 이러한 그 리코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GDP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하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증가죠.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GDP가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기여를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구 효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사실상 GDP가 늘어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GDP를 인구로 나누어 준 1인당 GDP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경제 성장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림과는 다르게 연간 지표고요. 연간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겠죠. 한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3만 달러가 넘죠. 그렇죠? 여기가 3만 달러니까요. 이건 이제 뭐 제가 어떤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대체로 3만 달러 넘는다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출발해 보면 한국의 1인당 GDP가 뭐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제 생각에 여러분은 한 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요 시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2만 달러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났고 사실 2만 달러 정도면 꽤 높은 수준이니까 선진국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소득 국가에서 태어났고요. 2만 달러가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만 달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만 달러는 조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도 한 요쯤 태어나셨을 텐데, 그렇죠? 한 요쯤 어디쯤 태어나셨겠죠, 그렇죠? 한 30년 정도 세대 차이를 잡는다면, 1970년 정도 잡는다면, 부모님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후진국 맞습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여러분 태어날 때는 이만큼 소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태어난 시기에는 이만큼밖에 소비할 수 없었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실질 GDP가 매년 몇 %씩 변화했는가. 제가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계속 증가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감소했던 시기들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변화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감소하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실질 GDP 증감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증가율은 보통은 웬만하면 잘 감소하지 않는 경제 변수들의 퍼센트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증가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꽤 자주 감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막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증감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그 GDP의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계산한 거냐면 앞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 그림에 보시면 쭉 증가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경제 위기 과정에서는 GDP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 군데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때가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시기고요.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는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 위기. 왜냐하면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뭐 인도네시아, 태국 뭐 이렇게 몇 개 국가가 그 경제 위기를 약간 시차를 두고 겪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위기를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경제 위기, 이때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렀던 글로벌 금융 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Great Recession이고요. 우리는 뭐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 경제 위기.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매년 몇 퍼센트씩 GDP가 증가했는지를 이제 증가율을 계산한 거고요. 쭉 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꽤 높았던 시기도 있고 20%씩 갔던 시기도 있고요. 10% 옛날에는 10%가 기본이었죠, 그렇죠? 10%가 평균이었습니다. 80년대 전후로 해서.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기들도 있죠. 이렇게 이때. 이건 말씀드렸듯이 IMF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근데 이건 뭐냐면 70년대 말에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두 차례의 오일 샥이 있었는데 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좀 크게 와가지고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GDP 증가율이 조금씩 대체로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뭐 대체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GDP의 증가율은 좀 들쭉날쭉하죠. 1990년 이후로 보면 이제 90년 이후로 앞에 그림은 60년부터고요. 이 그림은 90년부터 제가 여기서 끊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죠. 같은 그림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만 90년부터 이제 잘라서 가장 최근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유익하니까요. 왜냐하면 90년 전에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로 미국과 유럽 스타일의 경제 이론들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경제를 되게 잘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한국 경제도 반드시 잘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90년 이전까지의 한국 경제가 그 미국이나 유럽 경제 교과서 가지고는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였고, 대체로 경제의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90년 이후에 한국 경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 경제는 잘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제 이론 가지고는 이렇게 주로 이제 스토리텔링 갖고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경제 이론을 가지고 90년 이전의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서요. 보통은 이제 90년 이후부터 경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뭐 90년 이후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들쭉날쭉 경제 성장률, GDP가 몇 퍼센트 변했는지 좀 들쭉날쭉한데요. 이게 쭉 보시면 쭉 좀 떨어지는 트렌드가 보여요. 이렇게 과거에는 평균적인 그 GDP의 증가율이 꽤 높았었는데, 그렇죠? 꽤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 7%, 8% 정도 유지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퍼센트예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5% 아래로 떨어져서 대체로 한 뭐 낮게는 2%, 높게는 한 3% 정도. 한국 경제의 GDP의 증가율은 대략 한 뭐 2, 3% 수준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더 떨어져서 한 2% 아래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거시경제 목표는 바로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만이 거시경제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 고용도 중요한데,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한국 경제의 GDP가 매년 5%씩 증가합니다. 5%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5%가 여기니까 최근에는 5% 달성을 못했잖아요. 지워보겠습니다. 5% 한번 쭉 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5%인데요. 2010년 이후에는 5%에 도달했던 적이 팬데믹 이후밖에 없어요. 팬데믹 직후에는 당연히 팬데믹 시기에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5%까지 성장을 했지만 대체로 보시면 5%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제가 전년 동기 대비 이 표현은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좀 그림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그 모습 이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면 사실 어메이징한 거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이 실현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25% 가까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니까 GDP 증가율을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용 수준 혹은 완전 고용 수준 또는 낮은 실업 이걸 이제 완전 고용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있지 않겠어요? 완전 고용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있는데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실업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Full Employment에 대응하는 실업 개념이 바로 자연 실업률입니다. 혹은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존재할 텐데 매우 낮은 수준의 실업이겠죠. 실업률이겠죠. 그런 수준의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 혹은 그런 상태를 자연 실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하튼 경제 성장은 눈부시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태라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태가 좋은 것이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실업자들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대체로 실업을 겪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실업을 겪고 나서 재취업된 사람들의 소득이 대체로 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쭉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실직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럼 그 다음 일자리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나타나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실직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소득은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취업자들의 소득과 실직자들의 소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라든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지원들이 일을 할 때의 소득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겠죠. 한 절반 정도, 많아봐야 한 60에서 70% 수준이니까요. 실업률이 높다면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과 서비스들을 우리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완전 고용 수준만큼 고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물론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자연 실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고용이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full employment는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은 당연히 실업자들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생산을 적게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고용 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조금 더 적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직자들 중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은 상태가 되고요.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사실상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고용의 문제 혹은 실업의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소득 감소와 삶의 질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도 이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지표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그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의 수를 합한 다음에요. 이것을 다시 실업자 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를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했군요. 그래서 이 실업자와 취업자 수의 합을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 중에 이만큼이 취업자고요. employed고 unemployed는 조금 적겠죠. 그렇죠? 이만큼이 unemployed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동그라미 중에서 U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일까를 측정한 것이 이제 실업률이죠. 그래서 한국의 실업률을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는데 1990년부터요. IMF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 심각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도 이제 대학을 다녔었는데, 뭐 여기저기서 구조조정, 그다음에 거의 뭐 제 기억에 한 달, 두 달, 거의 몇 달 동안 신문에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종이 신문에 더 많이 이제 의존하던 시기이기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종이 신문을 보던 시기이기도 해서 물론 인터넷 신문도 많이 봤습니다만 뭐 매일 신문에 이제 구조조정 뭐 여러분은 상상할 수 뭐 옛날 얘기여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제가 왜 이 뭐 신문 얘기를 했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신문을 길거리에서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신문을 꽂아두고 많이 팔았었는데, 그럼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역마다 이제 신문 파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마다 신문 파는 곳이 있으니까, 그럼 지나가면서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다 보잖아요. 일면 헤드라인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거의 몇 달 동안 이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그 다음에 뭐 IMF 뭐 이런 표현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제 기업의 부도, 그다음에 파산, 그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이 뭐 일상적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업률이 8%를 넘었었던 시기였었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제 뭐 많이 안정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실업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0%가 되는 일이 거의 없죠. 뭐 한번 보시면 가장 낮아도 2%인데요. 여러분이 태어난 직후에 지금처럼 실업률이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낮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0%에 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연히 누군가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0%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IMF 경제위기 당시 이제 한국의 실업률이 8%를 초과했고, 팬데믹 당시엔 미국의 실업률이 15%까지 상승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높았던 시기가 뭐 한 80년대에 한 10% 넘었던 시기가 있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미국 경제가 한 10%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훨씬 더 높은 15%에 가까운 실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미국 뭐 대체로 비슷하죠,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실업률. 그러니까 왜 실업률은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것일까? 이건 이제 사실상 경기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을 영어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GDP의 업앤다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변동은 바로 GDP의 업앤다운입니다. ups and downs. GDP도 업앤다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에서 잠깐 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도 있고 침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를 이제 계속 보내고 있죠.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늘려야 된다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 같거나 실제로 줄어들었다면 생산도 줄여야 되니까 직원들을 줄이거나 뭐 이제 해고도 할 수 있겠죠.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해고를 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련의 관계는 생산이 증가할 때 고용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감소할 때는 고용이 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한 그룹의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전체 경제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경제 전체의 생산이 증가할 때 상품과 서비스들의 생산이 증가할 때 대체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생산이 감소할 때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파란색이 GDP의 증가율이고요. GDP가 몇 %씩 매년 증가하는가? 그 다음에 붉은색은 취업자가 매년 몇 %씩 증가하는가? 붉은색이 고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붉은색이. 그 다음에 파란색이 바로 GDP입니다. 리얼 GDP. 여기서 이제 보셨으면 하는 것은 대체로 방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비슷합니다. 물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같이 낮고요. 높을 때 같이 높고 그렇죠? 낮을 때 같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날 때, 다시 말하면 GDP의 증가율이 높을 때 취업자들의 증가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빠르게 늘어날 때 고용도 대체로 빠르게 늘어나고 GDP가 빠르게 줄어들 때 고용도 대체로 빠르게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가로축의 변수가 증가율이고요. 같은 시기에 있었던 취업자의 증가율입니다. 세로축이 취업자의 증가율, 가로축이 GDP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도 몇 년도 몇 분기겠죠. 그때 예를 들면 GDP의 증가율은 9%로 꽤 높았고 그 다음에 고용의 증가율은 한 2.5% 정도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GDP가 9%로 꽤 높았고요. 고용도 한 2.5%가 됐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앞에 그림에서 9%였던 적이 뭐 있을 테니까 그렇죠. 뭐 여기 어디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다 찍어서 이제 점으로 표현해 봤더니 이 점들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무슨 관계냐면 대체로 GDP의 증가율이 높을 때 고용의 증가율도 높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과 고용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과 고용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플러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이 리얼 GDP와 같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GDP와 고용 사이에 이제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GDP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GDP가 업앤다운 하잖아요. 경기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한 추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정한 추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얘가 바로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정 수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외부적인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공격할지. 그러한 충격이 발생하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품목들의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들의 수입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제때 수입을 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제때 필요한 그 소재라든가 혹은 중간재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한국의 기업들이나 한국의 뭐 가게들이나 뭐 정부나 이런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원유값이 상승해요. 갑작스럽게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처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충격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사실 생산에서의 어떤 불가피한 변화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GDP를 유지하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업앤다운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GDP의 로그를 한번 취해봤고요. 자연 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연 로그를 취해서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최근에 한국의 GDP가 연간 뭐 2천조 원 된다고 했고 분기로 하면 500조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500조 원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500조 여러분 뭐 엑셀 파일 이런 데다가 500조 숫자를 입력하고요. 500조면 얼마죠? 5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 10을 0을 11개를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자연 로그를 취해 보면 그럼 대충 한 13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죠. 또 실질 GDP에다가 제가 자연 로그를 취했더니 뭐 이런 조금 더 스무드한 그런 이제 곡선을 얻을 수 있었고요. 세로축의 값은 바로 로그, 자연 로그의 GDP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했으면 그 일정한 추세, 성장 추세를 찾을 수 있어요. 장기 성장 추세라고 해서 롱런 그로스 트렌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트렌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트렌드를 찾을 수 있겠죠.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트렌드를 찾을 수 있고 GDP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트렌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트렌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아무 일이 없으면 외부적인 충격도 없고 뭐 내부적인 변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이렇게 이 트렌드를 따라서 쭉 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트렌드 주변을 아주 이렇게 스무드하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트렌드 주변을 스무드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을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업앤다운을 심하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건 한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장기 성장 추세가 존재하고 한국의 GDP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장 추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성장 추세를 제거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붉은색 트렌드를 제가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만 남겠죠. 이렇게 요 값들만 남겠죠. 확대해 보면 이런 것들만 남을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 업앤다운만 남겠죠. 그걸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20페이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했던 시기가 이제 크게 3번 있잖아요. 한 번이 IMF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도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막대 그래프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가 장기 성장 추세로부터 얼마만큼 이탈하여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경기 변동이 큰 거죠. 큰 겁니다. 여러분은 두 번의 큰 경기 변동 그 사이클을 사실상 경험하신 거예요.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경기 변동과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경기 변동을 실제로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요일에 30일 강의실에서 남은 이야기들을 하고 18장까지 조금 커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